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넷째 주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말 내내 기록윤 할머니의 돈을 둘러싼 논란과 21대 상임위 구성을 둘러싼 논쟁이 첨예했습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을 차지했던 여고생 임춘애. 라면 먹으면서 운동했고 우유 먹는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다. 이런 인터뷰가 나간 후에요. 한동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을 기만해서 금품을 뜯어내거나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임춘애 라면 뺏어 먹는다, 임춘애 우유 뺏어 먹는다 이런 말이 유행하게 됐죠. 기록은 할머니를 돌봐왔던 정의연 쉼터관리소장이 사망한 이후에 할머니 통장에서 다달이 출금된 크고 작은 돈의 출처를 두고 할머니 양아들 측과 정의연 측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횡령했다는 주장과 양아들 측이 수금하듯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이 팽팽한 건데요. 어느 쪽이 맞든 불쌍하고 억울한 할머니를 이용한 파렴치한 행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21대 상임위 강제 배정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던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주중에는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8석 상임위원장 자리는 전부 포기한다 이런 포석을 깔았지만 이번 주가 원 구성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이 규명되는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의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잉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석입니다. 네, 제가 꼭 끼요 그러잖아요. 네. 이거를 나보고 좀 더 닭같이 해라 이런 요구가 있더라고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몇몇 분들이 표정이 없이 꼭 끼워만 한다. 이거 되게 위선적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닭 모양처럼 한번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꼭 끼워. 참네요. 정말 이 보이는 라디오가 힘들군요. 자, 그리고요.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이내에 복귀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번 주 안에 돌아오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날짜 자체를 이렇게 막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네, 일단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주 안에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상임위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좀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이 남북연락협력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국가적 위기,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3차 추경안 편성,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지금 작용해서 국회가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말까지는 돌아와야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지만은 6월 말까지는 돌아와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시선에 발맞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지난 금요일 정도에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구성을 하겠다라고 박병석 의장이 그랬다가 네. 그래도 이제 좀 통합해서 좀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민주당에 좀 협치를 한번 해봐라라고 주문하고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굳이 뭐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제 저희 YTN 단독 그 취재 기자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찾아가고 초선 의원들도 찾아가고 해서 네. 마음을 조금 돌린 걸로 국회에 돌아오는 걸로는 돌린 걸로. 그런데 그래도 뭐 달라진 거 없으니까 그냥 18개는 나 모르겠다. 얘는 다 가져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런가요? 네, 일단은 뭐 김종인 대표도 비대위원장도 찾아가고 초선 의원 3명도 직접 주 원내대표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이 원구성 협상에 앞서서
11대 7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자고 했을 때 당내에서 가장 크게 반발했었던 그룹이 이제 초선 의원 그룹이었다고 합니다. 당내 한 56% 정도, 절반 이상의 이제 의원들이 초선 의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당내 설득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이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시 전면에 나서기 위해서는 당내 반발했던 세력들이 다시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하기 싫다. 18개 다 민주당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속뜻은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 가장 큰 반발했었던 이 그룹 내에서 그래도 협상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해달라. 이런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18석 다 가져가라 이게 본뜻은 아니겠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네. 될 경우에 사실은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3선 의원들도 불편해하거나 원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원래 예정돼 있는 11대 7 이거 말고 10대 8을 원해서 지금 좀 더 협상하려고 이러는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맞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와 봐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에 대해서 좀 고심이 깊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리고 18석을 다 가져가라는 이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김성원 통합 원내 수석 부대표, 이제 카운터 파트너죠. 김영진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도 별다른 현재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왔을 경우에 10대 8이든지 11대 7이든지 현재로서는 미래통합당에 줄 수 있는 의석이 한 석 또는 두 석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석수를 또 주고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간 정도는 저는 작성해 둘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왔을 경우에 빠르게 국회 원구성 협상을 진척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또한 이 추경이라든지 남북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과 그리고 정보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선출할지 또는 만약에 미래통합당에게 모두 넘겨줬을 경우에 미래통합당 의원은 누가 상임위원장을 맡을지에 대해서도 아마 미리 사전 논의가 조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얼마나 협상력이 좋은지 이번 주에 한번 그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어렵네요. 이 대표한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코로나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대본에서 수도권 밖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는데 이게 대전발 코로나 확산이 참 심상치가 않아서 이런 얘기 나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 제1차장이 박능우 장관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고 해외 확진자 유입이 증가하는 등 현재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방역 전문가들은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남기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부터 살펴보면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46.7명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2주간 일일 확진자 39.6명에 비해 7.1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거의 10명 가까이 하루 만에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해외 유입 사례 역시 최근 2주간 9.9명으로 이전 2주보다 3.9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전이라든지 인천, 이태원 이런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한 감염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한 신규 확진자 654명 중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10.6%로 이전 2주간 8.1%에 비해 2.5%포인트 높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게 생활 속에서 이만큼 많이 저변에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인도 확인하기가 어렵고 또 어떤 그 감염이 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가 머무른 식당에 옆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감염됐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본인 생각에 정말 철저히 다 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감염되는 거를 막을 수 없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요양시설 내 감염으로 고령 확진자가 크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고령자 비율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일단 고령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이제 중증 환자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50대 이상 중증 환자 비율이 지난 둘째 주 11.7%에서 6월 셋째 주 50%로 약 5배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와, 50대부터도 이렇게 비율이 높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중, 그리고 중증 환자로 분류된 사람은 이달 2일 8명이었다가 20일에는 34명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방역당국은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하셨듯이 개인 방역에 아무리 철저한다 하더라도 식당에서는 결국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일정 정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개인 차원에서 노력한다고 다 막아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남아 있고요. 정부는 일단은 수도권에 대해서 공공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방역 강화 조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강도 생활 속 사회거리 두기를 시행을 이제 전국적으로 다시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진짜 지금 이번 탐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재정비 그리고 생활 방역 같은 것들 좀 더 강력하게 하는 거 이런 거를 아예 스스로가 조금 기준을 만들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광주 33번 확진자 동선 주변에 39개 학교가 있었었는데 오늘 하고 내일 등교 못하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전주에서 광주로 돌아와서 이제 이동한 확진자, 광주 33번 확진자인데요. 장시간 PC방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PC방 인근 교육기관으로 위치한 유치원 10곳, 초등학교 5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17곳, 특수학교 1곳 등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 원격 수업을 진행하기로 발표한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다녀가는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인근 학교, 학생들이 특히나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오늘과 내일 일단 등교를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그냥 좀 위험을 원천에 차단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네, 맞습니다.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입시 설명회를 주차장에서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네, 일단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새로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맘때쯤이면 이제 대입 시험을 앞두고 대입 설명회를 엽니다. 네, 보통 그렇죠. 같은 경우는 큰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10,000명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사람이 이제 모이는 곳을 가지도 못하고 주최 측도 열기가 굉장히 꺼려지는 상황인데요. 자동차 극장에서 약 1,000대 가량의 승용차가 모여서 현장에서 이 입시 설명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네. 현장에서 직접 전단을 받고 직접 설명을 듣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1시간 만에 1,000대 가량의 차량 접수가 끝났다고 합니다. 이 설명회 끝나고 집에 가는 것도 네, 맞습니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오창석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21대 국회 원구성이 지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고 있는 대북 관계와 3차 추경안 등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구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혹은 선택적으로라도 좀 미래통합당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질지, 우리는 언제쯤 이런 모습을 안 봐도 될지 정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양 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연결을 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표직 사임이라고 하는 아주 강경 카드를 내던지고 사찰 직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국회를 복귀한다 이런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 원내대표가 복귀를 일단 하는 건지 또 한다면 정말 이 결심하게 된 이유는 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이번 주 내에 복귀를 하실 겁니다. 그동안 좀 많이 힘드셨는데요. 네. 여당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방적인 독주로 저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이 경제 위기 그리고 북한의 이런 무력 도발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이 국회를 가동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복귀를 하셔서 이제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그런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주 원내대표가 복귀는 하겠다. 이제 그 미래통합당의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초선 의원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복귀하겠다는 얘기는 하셨지만 복귀 네. 후에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좀 사실게 나눠 가지는 이런 모습은 못 볼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복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글쎄요. 사찰을 여러 군데 돌아다니셨는데 네. 제가 뭐 반야심경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 색즉시곡 공즉시색이라는 게 있는데 뭐 채우는 게 비우는 거고 비우는 게 채우는 거다. 뭐 이렇게도 해석해 보는데요. 저희가 이제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국회 전통이라는 게 오랫동안 확립되어 온 과정에는 그 여당이 야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법사위를 야당한테 이렇게 주는 원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이트키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게 야당이 일을 하라고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당의 독주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8개 상임위를 다 주더라도 우리는 여태까지 우리 야당이 지켜온 어떤 국회 운영의 원칙 같은 거를 준수해가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18개 상임위에 이제 모든 의원님들이 다 이제 소속돼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시작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사실 말씀이 아주 구체적인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이제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요한 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송희선 법주사를 찾아가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면서 뭔가 두 분이 은밀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이 대화에서 뭔가 우리가 앞으로의 그 행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아십니까? 네. 이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 게 뭐 가장 뭐 주안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하루속히 국회로 복귀를 해서 이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이제 국난을 같이 해결하는 야당의 어떤 도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씀하셨고 그거에 또 주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지를 밝혀서 이제 이번 주에 복귀하게 된 거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무슨 자리에 연연한다거나 무슨 어떤 주도권을 갖거나 뺏고 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이제 국회 운영에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국회 주도권이 이미 여당에게 가 있고 여태까지 해온 행태를 보면은 저희가 협상을 하기에는 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만 바라보고 이제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협상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박병석 네. 의장이 상임위원장 자리도 물론 6개 독자적으로 처리하시게끔 했지만은 상임위원도 다 배분을 강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통합당에서 45분이 우리가 네. 못 받아들인다 하고서 다 사표, 물론 수리는 안 했습니다만 사표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돌아오게 되면 그 기존에 사표 내셨던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임을 하는 그 의사 자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이렇게 배치한 예가 예전에 한 번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때는 원내 교섭단체가 아닌 무소속 신분의 의원님들이 67년도인가 있었고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해야 될 의원들을 그렇게 많은 6개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제 배치한다는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가 그 사임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석 의장님께서는 기자 출신 의회 민주주의자로서 앞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또 유념해 주실 것을 이제를 좀 촉구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그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미래통합당의 상임위원들의 명단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안 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일단 그 6개 위원장 뽑는 자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미 6분은 이제 위원장 자리 잡혔으니까 나머지 12 자리를 가지고서 서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는 돌아오고 나머지는 손 놓고 있겠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건 제대로 협치하거나 뭐 원구성의 의지를 보이거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는 그 주원내 대표가 오면서 국회는 정상화할 겁니다. 전 모든 그 상임위에 저희 의원님들의 리스트를 다 명단을 낼 거. 거예요? 네네, 낼 겁니다. 낼 거고 그러면 다 배치돼서 일할 거고 저희가 다만 저희가 그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하자면 투명인가 취급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번에 3선 이상 의원님들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지 않겠다 기자회견까지 하셔서 저희는 그렇게 담담한 마음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각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병석 의장님이 법대로 국회 일하는 국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박병석 의장님이 민주당 정책위 의장 하실 때는 18대 국회였죠. 그때는 8월 26일 날 개원을 했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오래 걸렸죠. 네. 그때 왜 그랬냐면은 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은 당시 그 박병석 정책위 의장님이 미국산 쇠고기 30개월 이상한 거는 수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가축전염법 개정안까지 내셔갖고 그것도 원구성 협상에 말하자면은 주제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소수자를 위해서 기다려준 저희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법대로 일하는 국회에 갖고 밀어붙이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뭐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이제 원내 돌아오시기로 하셨고 일을 하기로 하셨으니까 위원들도 배정하고 일이 정리될 것이다. 다만 위원장 자리를 가지고는 내가 뭐 구차하게 딜하고 그런 건 아니니까 책임 정치 한번 해봐라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 좀 다른 주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대립이 지금 주말 내내 아주 시끄러웠었는데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서열상으로는 총장의 위에 있기 때문에 뭐 수사 지휘권도 가질 수 있는 거다.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수진 의원께서 검찰청법 8조의 문구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죠. 근데 여태까지 지난번 행태를 보면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노무현 정부 당시 천정배 장관이 유일하게 그때 15년 전인가요? 했는데 당시 그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의 독립성 훼손을 이유로 사퇴를 한 바 있고요. 근데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께서 이런 지휘권을 행사하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그때 상황이 오버랩되면서 이게 정말 그 법무행정의 일관성을 위해서 지휘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정권의 어떤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거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꼭 필요한지 이거를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조수진 의원이 그런 것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고 그 영향을 미치는 이런 악습이 계속되면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추미애 장관이 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흔들고 또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뭐 이런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사태라든지 윤미향 및 정의연 회계 의혹 사건, 뭐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지휘권이라는 이름 아래 뭐 어떻게 될지 저희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천정배 장관이 김종빈 네. 총장에게 그렇게 지휘권 발동한 거는 잘한 일이다 이런 여론이 많았었고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더 문제가 커졌을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를 가지고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박탈한다는 것까지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네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뭐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가 또 다른 사건이라든가 지금 약간 사건 처리하는 부분, 한명수 사건 관련해서도 처리하는 그 리더십을 흔들어 볼 수 있는 혹은 리더십을 좀 의심케 만드는 사건들의 처리 방향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미래통합당에서 나오면 이거야말로 오히려 좀 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흔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저희 그 법사위 말입니다. 네. 네, 이 법사위를 이번에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일단 여당에서 가져갔는데 네. 사실 법사위가 개정되자마자 네, 추미애 장관을 불러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박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이뤄지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이게 꼭 어떻게 결국은 역사가 평가할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꼭 받아야 되는지 받지 않고도 그렇게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요구한 게 맞는 건지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한쪽의 시각으로만 그거를 재단하는 것은 뭐 옳지 않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여권에서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희룡 네.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도 뭐 시나리오가 지금 발동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사위의 어떤 돌아가는 행태라든지 지금 여론의 향방이 법적으로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2년간 검찰총장을 직을 수행하게 돼 있는데 법대로를 계속 유지하는 여건에서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2년이 되지 않은 총장한테 사퇴하라고 직감적으로 계속 요구하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오히려 뭐 이런 상황이니까 윤석열 총장이 굳건히 이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의혹 사건을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다 의연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죄송한데 혹시 한 가지 혹시라도 네. 만약에 정말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찰총장의 의무를 위배해서 조금 자기 측근의 사건은 조금 덮으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사건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라는 의심이 든다면 총장에 대해서 그런 총장 같은 경우에도 2년의 임기를 지켜줘야 되니까 그대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정을 전제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네.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법무행정 그리고 검찰행정 그리고 국가기관에 수행하는 거는 저희가 다 기대 수준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전제로 모조리 다 흔들어 버린다면은 검찰도 흔들어야 되고 법원도 흔들어야 되고 감사원도 흔들어야 되고 다 흔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는 원칙을 갖고 하기를 기대하는 거고 그 기대 수준에 미치도록 하는 게 그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이었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통일부에서는 대남 전단 살포 관련해서 유감을 표했지만 북한은 대남 전단 뿌리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에서도 25일 대북 전단 살포하겠다 맞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요.
접경 지역인 파주시 최종환 시장 연결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파주시장 최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파주가 좀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매우 착잡한 상황입니다. 네. 그 지난 16일에 일어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란 주민들이 많더라. 정말 그 소리가 대단했다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대성리 마을 주민들 폭발음 때문에 좀 뭐 귀가 멍멍하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일단 학교는 정상화된 것 같긴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주죠. 지난주 16일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바로 다음 날에 네. 북한 측에서 2018년 4.27 판문점 공동선언 성과의 상징이었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한의 도를 넘은 비이성적 행동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과 또 파주시에서도 매우 화가 나고 주민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다행히 평온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당일에는 말씀하신 대로 대성동 주민들과 민통선 이북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작은 폭발음과 연기를 보고 또 매우 걱정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재빨리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집까지 흔들렸다,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고, 뭐 검은 연기가 온통 마을을 다 뒤덮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어쨌든 그래도 주민들은 어느 정도 안정을 조금 찾았나 봐요. 예, 폭파 소식을 듣고 바로 직후에 제가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민통선 이북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 때문에 네. 현장을 급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상황을 점검을 했었는데 작은 폭발음은 들었지만은 영농 활동을 하던 주민들이 급거 귀가를 하는 등 작은 소동이 발생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도 대성동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은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일찍 하교시키고 다음 날 등교도 걱정했습니다마는 등교도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어쨌든 그 폭발은 폭발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예고된 게 바로 대북 전단과 대남 전단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전단, 불온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미 경기도에서는 재난안전기본법을 적용해서 네. 파주를 비롯한 접경 지역 전역을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는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렇죠.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산불 위험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평소에도 등산객들의 인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우려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농민들의 논두렁 소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물며 대북전단 살포는 이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주민 생존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민의 생명과 안전, 생존권을 제물로 한 이런 위험천만한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을 해야 한다고 하고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탈북자 단체에서는 우리 25일 날 대북 전단 살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접경 지역 경기도 5개시군은 대북 전단 살포 위험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람들 못 오게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한데 지금 파주시도 이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오지 말라 그러고서 끝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좀 구체적인 대응이 있습니까? 방법이? 예. 군부대와 경찰 그리고 파주시가 공조를 해서 24시간 대북 전단 살포 단체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대북 전단 살포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운반하거나 또는 물품들을 반입하는 것들을 24시간 경계를 통해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제가 좀 깜짝 놀랐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 공간, 여기에도 뭐 전단 살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아주, 비이성적이고, 네. 또,
1,30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의 생명과 도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가스통까지 폭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데 이걸 좀 사전에 어떻게 좀 막거나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예, 그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경찰에서 강력하게 예방 활동을 하고 관련 단체들에 대한 예찰들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런 식의 그 약간 도를 넘은 그런 과도한 행위를 하는 분들의 행동 때문에 사실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안전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파주시 접경 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예.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도 뭔가 좀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대북전단은 뭐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하늘로 보내는 종이폭탄이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한반도 안보를 제물로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 위험한 초대장이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이 대북전단에 사용되고 있는 물품들이 북한 쪽으로 날아가지 아니하고 네. 우리 땅에 또 떨어짐으로써 민간인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 이 주민 네, 말씀하세요. 네. 대부분의 우리 이제 주민들께서는 민통선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민통선 이북 지역에 있는 통일촌이라든지 대성동, 해마루촌 주민들께서도 강력하게 반대 성명과 규탄 성명을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시민단체들에서도 우리 평화롭게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을 현지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을 이미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당연히 정당한 자구 행위라고 보고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살포 중단 명령 공문을 이미 발송을 했습니다. 또 고압가스를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서도 대북전단 살포 목적으로 고압가스를 구매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도록 이렇게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울러서 우리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시군 협의회에서 시장 군수들이 대북전단 중단 결의문을 채택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여 관철시키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푼돈 벌려고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도대체 푼돈을 벌려고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말아라가 무슨 뜻이에요? 네,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일부 몰지각한 단체들은 네. 이것이 일종의 노이즘 마케팅을 벌이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과 또 탈북단체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대북전단 살포는 실질적인 북한의 인권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탈북단체들의 위상 강화와 또는 자체 사업의 홍보 목적으로 한반도의 안전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제물로 버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대의를 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요. 이렇게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하고는 어쨌든 뭐 설득을 하든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리든 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강력하게 이제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네.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강력하게 원천 봉쇄하는 게? 예, 경기도에서 이미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위험 물품의 반입,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시행 중에 있고 네. 우리 파주시 등 접경 지역에서도 군부대, 경찰, 주민들이 합동으로 이런 탈북단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들을 막기 위해서 24시간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포천시 소호읍에서 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 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들이 그 풍선 만드는 무허가 건축물을 적발했다. 예, 그리고
이들이 또 사용하는 살균 고압가스를 발견해서 사용 금지하도록 조치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예, 것들을 우리 지금- 파주시에서도 네. 그러한 예방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요.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북한도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를 하면서 통일부에도 막 강력하게 유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남한 전역에 선물 보따리를 쏟아붓겠다. 뭐 예. 삐라 폭탄을 꽝꽝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나라 이제 일부 탈북 단체들의 멀지각한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 북한 당국자가 나서서 대남 삐라를 살포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4.27 남북 정상회담 정신에도 맞지 않고 네. 또 논리적으로도 우리 탈북 단체들이 이런 멀지각한 대북 전단 살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나서서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의 적대 행위이므로 북한도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뭐 일단 촉구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지 참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유 참 예. 걱정이 많네요. 자, 네. 그러면요. 이제 대북 전단하고 대남 전단 살포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뭐 북한은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국면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군부대와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함으로써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에서도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에서도 오. 지도부에 네. 성인이 되면이라는 이런 단서를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삐라를 뿌리기 위해서는 지도부에 최종 성인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유추해 본다면 아직 최종 성인이 나지 않은 만큼 네네. 우리 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그에 따라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좀 이성적으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가기 위한 위험한 행동, 도발들은 중단하지 않을까 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북한도 그렇게 막 막무가내로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승인이 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뭔가 여지를 남기고 있다. 예, 그 여지의 시간 동안 우리가 이런 더 우발적 네. 충돌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응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북한과의 좀 대화의 창구들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종환 파주시장과 연결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뵙겠습니다.